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전용 칩 루빈 발표 5% 급등.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만에서 열린 제품 설명회에서 차세대 AI 전용 칩 계획을 공개하자 엔비디아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4.9% 급등한 $1,15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30일 $1,154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간밤 이주식 100% 폭락, 기술적 문제 해프닝.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오바마의 현인으로 잘 알려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전 중 10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기술적 문제로 버크셔 해서웨이, 뉴스케일 파워, 베릭 골드 등 일부 종목들이 99%대 이상 급락 중인 것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AMD 수장 한국 중요 파트너 연내 방한 HBM 생사의 게임.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의 집결에 연이어 신제품 계획을 대거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AI 신드롬 속 필수품이 된 HBM 반도체 수요 급증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AMD의 수장 리사수 CEO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방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시장 쟁탈전이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국민차까지 속였다. 일본 도요타 또 조작 스캔들.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초 계열사의 인증 부정에 이어 본사 차원에서도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를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 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애플 또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둔 상황 속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48.7로 집계가 되면서 50을 좀 하회했기 때문에 위축세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또한 2.7%에서 1.8%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배드뉴스를 그대로 배드뉴스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들 더 꼼꼼하게 체크해봐야겠죠?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PD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다 힘차게 출근하고 계실 텐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 제조업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저녁에 요즘 미국 시장 많이 챙겨보실 텐데요.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요. 어제도 엔비디아가 강세였죠. 이렇듯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시장 전체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섹터에서 어떠한 수명이 있는 테마를 선점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어떤 확신이 있는가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 안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좋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선점하셨다면 시장에 눌리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아직까지 인공지능 생태계가 이제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스윙이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좋은
그다음에 재료가 좋은 종목군들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하신다면은 이 시장 자체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승부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매일 아침에 좋은 종목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도 투자의 대안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8시 아직 개편한 지 한 달이 안 됐지만은 많은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승부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저께는 또 어떠한 종목들로 어떠한 승부 냈는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JMT 6.4% 아주 좋은 수익률 거두셨고요. DI 어제 장중에 조금 낙폭이 심했었는데 일단 3.3% 수익으로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제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 좋긴 했지만 하루치 수익률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JMT하고 DI가 어저께 조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일단 JMT도 고가를 한 7% 형성하더니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저는 뭐 크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대죠. 이 한 7,000원 언저리 오다 보니까 단기 저항 매물이 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저는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어제 막판에 밀려서 조금 걱정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네. 신규 접근도 가능한 걸까요? 충분히 신규 접근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손절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직도 투자는 유효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가 어저께 상당히 마음을 서늘하게 했던 어제 개장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많이 올려내면서 끝을 냈습니다. 네. DI 이 변동폭 원래 좀 전략 수정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전략 수정 없고요. 이 종목은 사실 원래 조금 원래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원래 변동성이 조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횡보 구간 그러니까는 이제 박스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 강하게 치고 나갈 거를 예상을 하고 갔던 건데 그게 지금 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빠졌으니까 지금 자리라면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즉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제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그 박스권 여기에서 제가 손절가 드렸기 때문에 그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가져가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토니모리가요. 어저께도 근데 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개별 스토리가 생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토니모리의 이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근데 2분기에서도 매출 성장성이 유효하다라는 여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 정도면 일단 수익 실현 좀 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부 정도, 3분의 1 정도만 파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3단 매매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매도 일단 1단계에서 한 번 정도 3단 일단은 거기서 30% 정도는 일단 익절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리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특히 다이소에 들어가는 본셉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한테 핫한 브랜드로 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 중국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동남아라든가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권 그리고 이제 북미 이쪽까지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꽤 이번에 그 토니모리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는 또 밸류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 양쪽의 전문가님들께서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성중공업이 어저께는 이제 조선 관련된 이슈보다는 어제 이제 이따가 오늘의 승부주 이슈에서 다룰 예정이라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어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어제 기대감에 어제 시장이 전 사회적으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뭐 삼국유사에서도 불길이 치솟았다는 문헌이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 가치가 뭐 2,200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따가 또 다뤄보겠다만요. 근데 삼성중공업 일단 유창희 대표님, 일단 이거 개별적인 스토리로 올랐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물론 이따가도 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어쨌든 이게 진짜라면 제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 기업은 이들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었던 시기가 해양 플랜트가 한참 한 10년 전에 이슈가 있을 때 드릴십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노하우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게 바다에서 시추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시추 그 장비라 그럴까요? 기계라 그럴까? 이것을 부유식을 띄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선사들이 충분히 좀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아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PSO라고 해가지고 선박을 통해서 부유식으로 가스를 이제 채취해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좀 올라왔다 보고 있는데, 다만 저는 어저께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고, 사실 어저께 증시 코스피가 한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뭐냐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현대차, 뭐 조선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물론 이제 이슈들이 각각에 있겠습니다만은 이들 기업의 공통된 특징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데이터가 잘 찍힌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약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일단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삼성중공업이 그 FPSO라든가 잭업 리그라든가 이제 드릴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대여를 해줍니다. 보통 용선이라 그러는데, 슐럼버거라든가 아니면 할리버튼 같은 이런 그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용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야는 지금 많이 빠진 데 비해서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이런 그 해양 플랜트를 전문으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특히 삼성중공업이 그동안에 이제 수업료 치르고 나가지고서 FPSO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많은 그 이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광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정부 발주가 됐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결국은 이 그 해양 플랜트 쪽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삼성중공업 제가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또 다른 데서도 좀 추천했던 종목이라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승부주에서요, 양쪽에 계신 분들이 자동차, 현대기아차를, 김성규 전문가님은 현대차,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기아차를 또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수출 지표가 발표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역대급이다. 그 5월로 봤을 때는 역사상 최고치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역대 수준으로 5월 판매량만 봤을 때 최고치를 찍으면서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이거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완성차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도요타에서 또다시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월 달에도 한번 회장이 나와가지고 90도 인사했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또 나와가지고 또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근데 이번엔 좀 얘가 다른 게 일본에서 국민차는 코롤라 전 세계적으로 약 한 5천만 대가 판매된 이 차량이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면서 지금 우리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지금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두 분이 어쨌든 종목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김성규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현대차 지금으로 봐서도 순항 중이잖아요.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시켰고. 네. 근데 이 도요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재밌는 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네시스 브랜드를 되게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닛산이나 아니면은 혼다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 쉽게 해서 인피니티나 에큐라 같은 브랜드들을 지금 잠식해 가지고서는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 브랜드들 하위권들이 이제 조금씩 밀려나고 나면 남은 거는 이제 사실상 토요타하고 현대가 이제 붙는 그런 상태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게 물론 내수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코롤라 같은 게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아반떼급이거든요. 그러면 아반떼급 정도 되는 차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아무튼 그 약간 서민들한테는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은 캠리라든가 혹은 그 이상에 있는 것들, 혹은 이제 렉서스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덮을지가 제일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 입장에서는. 단 여기서 만약에 이제 캠리라든가 혹은 이제 그보다 좀 더 높은 급 뭐 아니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아발론이나 아니면 뭐 렉서스 이런 게 이제 걸렸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큰 타격이 올 텐데 실제로 그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엑셀 그 스프링 그 관련해 가지고서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한번 크게 그 신뢰가 훼손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터졌다 그러면은 아무튼 캠리 이상급 아니면 렉서스 둘 중에 하나에서 분명히 또 이런 품질 클레임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찬 대표님한테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1월에도 이런 스캔들 터졌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한 어쨌든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 스캔들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인증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여전히 좀 완성차 업체를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도요타에 들어가는 부품을 뭐 우리나라 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은 지금 반도체 시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한때는 반도체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끌어갔다라면 지금은 이제 거의 대만이 다 이끌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동차 하면 일본이 이끌어가던 것을 우리나라가 좀 이끌어가는 분위기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도요타는 기술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보다 최소 정말 좋게 봐도 5년 정도 뒤쳐져 있고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일본 도요타는 기술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 해외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상당 부분은 거의 현대기아 차량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 이번 EV3가 이제 곧 이제 예약 들어갔는지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판매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싼 가격에 지금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나라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뭐 3천만 원 이하에서도 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역할을 해준다라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뿐이 아니라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이즈에다가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현대기아의 어떤 하반기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브랜드가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완성차에 조금 집중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또 재밌는 데이터가 하이브리드하고 전기 자동차 쪽 판매량이 두 개 다 동시에 글로벌 판매량 순위 5위에 등극했다. 이런 회사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완성차 두 분께서도 계속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행보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꼭 짚어봐야 될 것이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올해만 들어서 18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수치는요, 엔비디아보다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올랐나 보면 이제 HBM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 TC 본더 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다. 항상 독보적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 말고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유창희 대표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거의 1위를 달리다가 지금 최근에 대만에 이제 또 밀리듯이 영원한 1위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 정밀기계가 갑자기 SK 하이닉스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미반도체가 어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은 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어제 급등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독점적인 우위를 갑자기 뺏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TC 번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요거는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경쟁 업체가 나왔다 그래도 도입해가지고서 실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증 데이터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즉
그 어떤 업체가 있으면은 그 업체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파일럿으로 테스트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 파일럿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품질이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경쟁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걸 얘기할 단계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 과연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정말로 이 회사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다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평가는 이미 한참 다 반영이 됐는데 거기다가 개인들의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그것 때문에 거품이 낀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약간 조정을 받아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129,400원짜리까지 이제 여기서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올라갔던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만큼 20% 정도 여기서 이제 대략 한 최고점 174,1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봤을 때 한 40%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상승분 반납했던 자리란 말이죠. 그럼 요 안에서 즉 151,500원에서 129,400원 요 사이에 대략 한 20% 정도 되는 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다시금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그렇게 놀라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 어느 정도의 거품을 제거하고 정말로 건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정의 눌림목인지를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창희 대표한테는 반대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뭐 방산이다 뭐 요즘에 또 위성 관련돼서도 네. 지금 매력적이고 여기다가 이제 HBM 쪽에서도 이제 탑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라 해야 될까요? 거의 가제트 만능팔 수준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투자를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좀 의미가 있는 내용 뉴스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의 제품이 완벽히 지금 들어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 정밀기계죠. 죄송합니다. 그 지금 어떻게 됐든 이제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 장비가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 독점 구조가 깨진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가 조금은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애플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겁니다. 어저께도 엔비디아가 한 5%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엔비디아만 지금 GPU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능이 어저께 AMD가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엔비디아가 오히려 5% 정도 상승한 이유도 아직까지도 AMD의 제품이 엔비디아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미 반도체가 지금 사실은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한미 반도체 장비밖에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었는데 하나정밀기계 제품이 지금은 이제 아직은 HBM 쪽을 사용하지 못하고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테스트 기간이 끝나게 된다라면 HBM 쪽으로 바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HBM을 생산할 수 있다 없다의 척도로 보는 게 한미 반도체 장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보게 됐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자체가 한미 반도체의 어떤 프리미엄이 조금 상쇄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HPSP가 어닝 장비 관련해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EST라는 기업이 이쪽에 관련돼서 기술력이 있다 제품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EST의 주가가 올라왔고 HPSP가 EST에다가 특허 소송을 건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만의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시장에서 보는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만약에 테스트가 잘 끝나고 내년에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면 어쨌든 HBM 시장은 내년부터 급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상당히 재평가받을 수 있고 한미 반도체는 저는 조금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가 흐름 보셔도 한미 반도체가 살짝 내려왔을 때 이 수급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이동하고 반대로 또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좀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더불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성숙기에 경쟁자가 나타나면 문제지만 성장기에 경쟁자가 나타나는 건 괜찮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아직까지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 성장기를 걷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얘기인데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해서 지금 성장기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는 경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실제로 한미 반도체하고 그러면 하나 정밀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간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ETC 반도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요. 본더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HBM3라든가 4를 이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양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가 루빈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플랫폼을 거기에 들어간 HBM4의 그 사양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HBM3나 3E에서 쓰는 그 사양하고 그다음에 4에서 쓰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양에 어떻게 해서 좀 더 최적화해서 가는 업체가 그게 더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 삼성전자가 HBM 가지고서 지난번에 한번 그 몇 주 전이었죠. 거기에서 그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그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금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어떤 하나의 그 칩이나 보드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메모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제조사하고 즉 팹리스들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양에 대해 가지고 맞추고 거기에서 이 사양에 맞췄을 때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돌렸을 때 돌아가느냐 아니냐를 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캘리브레이션 즉 조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하나정밀이 그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경쟁 업체로 나타났다라고 한다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놀라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이 업체들이 과연 이제 팹리스들의 요구사항, 즉 그들이 요구하는 스펙을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이란 거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기에는 당연히 또 경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스펙을, 요구사항을 잘 맞출 수 있느냐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흐름 어떨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산유국의 꿈이란 주제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친환경 선박으로 다시 뜨는 조선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나오긴 했지만 한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뭐 갑자기 발표가 된 것이고 뭐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직접 뭐 어떤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저께 10시였나요? 하여튼 이런 발표를 할 정도였으면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하지 않는다. 특히 딱 연말이면 이게 된다 안 된다가 결정 나눌 정도로 발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5개의 시추봉을 꽂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동해 140억 배럴 정도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최대 29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석유는 4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업체 액트지오사에 의뢰해서 얻은 결과라고 하는데 뭐 액트지오사가 실체가 있는 회사냐 있냐 없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있다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일만에서 한 38km에서 100km 사이에 좀 분포되어 있다 하고 심해 한
10.5km 정도 이상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산자부에서는 성공 확률이 한 20% 정도. 사실은 다른 사례를 보면은 보통 10% 정도 성공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20%라고 말을 할 정도면은 나름대로 뭐 자신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죠. 예전에 박정희 그 정권에서는 석유가 낮다가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석유가 아니었다라는 그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1990년도 후반에 동해 가스전에서 그 천연가스가 발견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한 4,5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꽤 오래 그러니까 생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21년까지 상업 생산을 하고 이제 가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막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만 배럴인데 지금 140억 배럴이면 이게 한 300배 이상의 규모죠. 물론 이제 140억 배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걸 다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보통 한 절반 정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가 어느 한 웅덩이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가 보다 보니까 좀 생산성이 있는 거, 수지가 맞는 부분들만 지역 그 구역에 사용한다 보면은 한 절반 정도, 많이 사용해도 한 60% 정도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9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는 다 에너지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연말에 진짜 확인이 된다라면 28년부터 35년까지는 이제 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저께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또 관광 관련된 기업들이 상한가를 속출을 했죠.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한 25년인가요? 30년 됐는데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들 기업들을 지금 추격 매수하자는 뜻은 아니고 어찌됐든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에너지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생활 패턴의 변화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고 저는 그것이 일단은 나중에 뭐 원전으로 가든 혹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든 뭐 이거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당장 급한 전기는 저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뭐 삼성중공업이 되었든 이런 기업들이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 뭐 흥국석유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보자는 뜻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에너지 관련돼서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면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좀 확인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높은 자리에서 관련주들을 사셨던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슈가 나온 마당에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만 본다라면 마치 작년에 초전도체 같은 분위기? 어떤 실체는 없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라면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뭐 할 정도의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급의 저는 파워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큰 조정이 안 나온다라면 2차 왜냐면 계속해서 정부가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하고 나서 갑자기 연말까지 아무 말 없을 리가 없거든요.
기자분들은 계속 질문할 거고 또 뭐 산자부든 뭐 이런 계속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계속 공급을 배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슈몰이는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단순하게 우리가 뭐 보물선 테마 이런 거를 하면은 하루 이틀 오르고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폭락까지는 아니고 좀 조정.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정부 배포 자료 이것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는 패턴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보물섬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 저도 아침 방송 제가 그때 디렉팅 했던 시절인데 그때 참 저도 방송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유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시추가 돼서 상품화가 되면은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국익을 위해서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항상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채산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채산성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기름을 땅 속에서 빼내 가지고 상품화하는 데에는 뭐 인력비도 들 것이고요. 시추 비용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딱 정제돼서 판매했을 때 이 단가 있죠. 내가 마진이 남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성규 전문가님 또 에너지 쪽으로 또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또 전문가 분이시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걸 성공을 해서 이 채산성을 맞춰가지고 중동 국가와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 경쟁. 이게 어떻게 조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어렵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기름은 100% 우리나라에서만 소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원유 소비량이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 원유 소비국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쓰기에도 바쁜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략 비축유로 해가지고 따로 해놓은 거 일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정제해가지고 쓰고 즉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기름 가지고 쓰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비축할 거 비축해놓고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정유 공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외부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정제해서 또 수출하는 거대로 이런 식으로 아마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의전설 1위인 대통령이 얘기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튀어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아주 트레이딩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유차희 대표님.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도 저희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좀 안정장치를 걸어야 되잖아요. 네. 이랬을 때 저희가 어쨌든 참전을 하되 그래도 제 생각은 그냥 천연가스가 그나마 이쪽 섹터 아까 말씀하신 한국가스공사나 이쪽이 그래도 물리더라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석유 관련된 이슈 아니더라도 천연가스는 계속 부각을 받았었던 부분이라 유차희 대표님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장치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섹터가 조금 그나마 트레이딩 전략할 때는 다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뭐 어느 것을 볼 것인가.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면서도 갑자기 흥국석유 같은 걸 매매하자는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쪽의 섹터,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 수혜는 전 조선주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뭐 이런 이슈로 올라왔다가 하더라도 어저께 상한가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지더라도 이들 기업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복구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저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이로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그 피팅 밸브 업체들도 충분히 이게 만약에 정말로 시추가 들어간다든가 혹은 한다라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선사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다시 이걸로 인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개발 쪽에 관련해서 업력이 있고 지금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뭐 가스공사가 개발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만약에 연말까지 이게 관 하나를 뚫는데 1,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5개를 뚫는데 5천억을 물론 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지만 해서 먹게 된다라면 뭐 약간 허탈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는 보시되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련주를 선택할 때는 이 테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실적도 같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침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조선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뜨는 조선주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교체를 계속 해야 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친환경 선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기 추진선 쪽으로 좀 더 오늘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로 이제 자체 그 도크 안에서 즉 거제 항만 안에서 이제는 전기 추진선을 여기다 도입을 하려고 그런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왔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더 키워서 대형선까지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사용하는 배는 대략 한 17인승 혹은 20인승 정도 되는 그런 내부의 자체 용도로 쓰는 그런 배인데 이걸 가지고 테스트 베드로 해서 사용한 다음에 서서히 이제 톤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수량을 더 늘리고 대형 선박까지 이거를 전기 추진선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현재 삼성중공업의 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HD 그룹 같은 경우 즉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에서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이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 그러니까 전기 추진을 EP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 추진 사업부를 아예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선박 자동화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정도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그만큼 좀 더 전기 추진을 위해 가지고 어떤 것을 쓸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거의 뭐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원유 탱커들 10만 톤급, 20만 톤급 이상 되는 선박에도 이제는 전기 추진을 좀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운항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주문을 이미 해가지고서는 짓고 있는 그런 전기 추진선, 배터리 탑재한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척이 이미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증 모델을 하고 그리고서 실제로 운항을 해가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전기로 가는 추진선이 과연 이게 무엇으로 어떤 친환경으로 가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LNG 추진, 그다음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그다음에 수소 추진,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아니면 요거에다가 저유황 벙커 CU에다가 이런 전기 추진을 합친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속성했던 2차 전지 쪽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나 어제 재밌는 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선박형 연료전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일반적으로 AIP라 그러면. 근데 이 수소 연료전지를 이제 국제 인증을 취득을 했죠. 그래서 하나 오션에서 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잠수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소 추진선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할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 중에서 이런 전기 추진선 중에서 가장 많이 볼 거는 일단은 그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지금 HD 현대, 그 다음에 HD 현대 미포조선, 다음에 조선해양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종목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저 추세를 따라 가지고서 올라가서 삼각 수렴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13만 7,800원대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한진중공업 지금 HJ로 이름 바꿨죠. HJ중공업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요 상당히 바닥을 완전히 잡고서 서서히 조금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생각보다 숨어있는 그 조선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재미있는 것이 에코프로비엠 자
많은 분들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거에 손실 보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이제 바닥자리 한번 잡을 자리 됐고요. 자, 18만 9천 원 요 자리에서 아마 한 번 정도 여기 반등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에서부터는 서서히 한 번 정도는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너무 희망을 가지지는 마시고요.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즉 ESS하고 지금 현재 전기 추진선에 따른 그런 그 배터리 팩의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전기차가 쓰는 그 리튬하고 이런 선박에서 쓰는 리튬은 사용하는 그 용량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그 리튬을 정말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재활용이 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끌어모아 가지고 혹은 신기술을 통해서 대규모의 리튬을 우리가 획득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선박에 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승부주 궁금하실 텐데요. 만나러 얼른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1승,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한국카본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1승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1승은 이제 조선사들 배 환경정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80%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에서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선 제기화 장비 수요 증가가 전 예상되고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FPSO. 근데 이 기업이 이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육상 LNG 제기화 설비, 그러니까 해상용 그리고 육상용 LNG 제기화 설비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분유 처리 이런 쪽에 전담을 하다가 회사의 그 사업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약 이게 진짜로 개발이 된다라면 1승의 역할이 상당히 클 수가 있고 또 이 LNG 제기화 시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러시아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이제 최근에 보면 계속 바닥권에서 형성되고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번 급등했다가 좀 윗꼬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어저께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3,2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을 생각하고 있어요. 3,2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슈가 나오면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오른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확인했습니다. 일단 목표가 4,000원까지 열어두셨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카본 만나볼 텐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한국카본 일단은 말 이름 그대로 카본 관련돼 있는 것, 즉 여기에 대한 탄소 섬유를 가지고서 만드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유리 섬유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조선, 그다음 2차 전지 모든 그 분야에 지금 이제 카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든 시트라든가 혹은 어떤 막이 있으면은 그런 필름들까지 다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특히 재미있는 게 탄소 섬유도 있고 그다음 카본이기 때문에 CNT 즉 탄소 나노 섬유까지도 할 수 있고 유리 섬유, 그다음에 각종 패널 관련된 것들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LNG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서는 인슐레이션 패널을 만들어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저공해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걸로는 인슐레이션 패널, 그다음 2차 전지로 해서 전기 추진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2차 전지 패널하고 CFRP, 그다음 거기에 관련돼 있는 필름들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현재 자리에서는 1,390원짜리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보면 굉장히 큰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크게 떨어질 자리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은
요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자리, 이렇게 만나는 자리죠. 따라서 여기로 봤을 때는 저는 아마 오늘부터 해서 약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일단 1차 목표가 12,000원 여러분들께 설정해 드립니다. 우선 12,000원 설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손절 가격으로는 바닥으로 있는 10,000원대, 여기에 19,390원에서 조금 더 아래로 잡아서 10,000원대로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드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조금은 다시 한번 해서 저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승부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1승 만나봤는데요. 물론 테마는 석유나 천연가스지만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조선주 관련해서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1승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200원이었고요. 두 번째로 만나봤던 승부주는 한국카본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카본이 들어가 있죠. 탄소와 관련해서 다양한 패널들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이라는 라인까지 함께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승부주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천연가스와 석유의 매장 가능성과 관련한 이슈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친환경 선박으로 다시 뜨는 조선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1승과 한국카본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